서울 남대문 시장. 그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골목 안쪽에는 오래된 국밥집 하나가 있었다. 간판은 바랬고 창문 틈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고소한 국물 냄새가 퍼져나왔다. 순잔의 국밥, 이름처럼 정겨운 이곳은 벌써 30년 넘게 시장 사람들의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공간이었다. 이순자, 올해 68. 그녀는 이 국밥집의 주인이자 유일한 직원이었다. 남편은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를 홀로 키우며 장사에 매달려야 했다. 매일 새벽 5시면 시장 통로에 도착해 불을 켜고 곰탕을 우려내기 시작했다. 손목은 퉁퉁 붓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장사를 쉰 적이 없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웃상인 아저씨가 인사를 건넨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제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거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해.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순자는 국밥 엄마로 통했다. 힘든 일용직 노동자들, 새벽 배송 기사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돈이 없어도 한 그릇쯤은 그냥 주는 날이 많았다. 다음에 주면 돼. 지금은 따뜻하게 먹고 가. 그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국밥뿐만 아니라 위로와 마음을 담아 건넸다. 아들 박준호는 그녀의 자랑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고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순자는 늘 손님들에게 자랑하곤 했다. 우리 아들은 효자예요. 매주 전화도 하고 반찬도 갖다 줘.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준호는 점점 바빠졌고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으며 반찬은 종종 택배로 보내는 걸로 대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아내 최은경과 함께 시장을 찾았다. 은경은 한눈에 봐도 세련된 외모의 고가의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유명 SNS 인플루언서로 뷰티 콘텐츠와 고급 카페 투어로 팔로워 수십만 명을 자랑했다. 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살짝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온 아들과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다. 엄마, 요즘 장사 어때요? 그럭저럭이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와.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버틸만해. 은경은 국밥을 한 숟갈 뜨고 고개를 갸웃했다. 좀 투박하긴 하네요. 엄마, 이런 가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좀 쉬셔야죠.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몸이 힘들어도 손님들이 고맙게 먹어줄 때 제일 좋아. 며칠 뒤부터 은경과 준호는 자주 찾아왔다. 은경은 SNS에 우리 시어머니 국밥집 정 많고 맛도 최고라며 사진을 올렸고 댓글에는 진짜 효보다 가족이 너무 따뜻해 보인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요즘 시장 부지 얘기 나오는 거 알아요? 재개발되면 이 건물 값이 크게 오를 거예요. 그렇다더라. 근데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저랑 은경이 도와드리려고.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랑 집 일단 제 이름으로 옮겨놓는 게 어때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복잡하잖아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을 믿었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말하는 대로 하자. 난 너 믿는다. 며칠 뒤 등기소에서 서류에 사인을 한 순자는 아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네. 앞으로 같이 지낼 수 있겠지. 그럼 엄마, 우리 곧 좋은 데로 여행도 가.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사흘 뒤 순자는 아들과 며느지에게 강원도 온천 여행을 가자며 차에 타라는 말을 들었다. 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챙기고 차에 올랐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고급 요양원. 여기가 어디나? 엄마, 여기 시설 좋아요. 간호사도 있고 식사도 챙겨주고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나? 나 여기 얘가.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순자는 눈이 희둥그레졌고 손을 벌벌 떨며 말했다. 준호야, 너 지금 나 버리는 거나? 준호는 눈을 피했고 은경은 짧게 말했다. 서류도 다 정리됐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는 바빠서 자주 못 오니까 간호사분들이 잘 돌봐줄 거예요. 그렇게 문이 닫혔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음을 느꼈다. 누구보다 믿었던 아들, 피와 땀으로 키워낸 자식에게서 돌아온 건 단 한 장의 종이와 차가운 외면뿐이었다. 요양원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뭘? 그녀의 손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국밥집 열쇠가 꼭 쥐어져 있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 며칠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식사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병실 벽엔 꽃무늬 벽지가 붙어 있었지만 그 안은 참을 수 없는 적막으로 가득했다. 이순자는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떴다. 버릇처럼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하려다가 자신의 앞치마도 없는 현실을 깨닫고는 멈춰섰다. 국밥집의 커다란 숯이 그리웠고 시장 골목을 메운 새벽 공기, 단골 손님들의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립기만 했다. 이순자 어르신, 식사하러 가실게요. 요양보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억지로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다. 식판에 담긴 밥과 반찬을 바라보다가 젓가락만 몇 번 놀리고는 그대로 남겼다. 입맛 없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입맛이 없네요. 아드님이 곧 오실 거예요. 지난번에 전화 주셨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순자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다. 그녀는 아들이 다시 찾아올 거란 기대를 애초에 접은 지 오래였다. 마지막으로 본 준호의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다. 단지 귀찮음과 단호함만이 존재했다. 하루는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이었을까? 그날 밤 그녀는 몰래 병실을 빠져나와 옥상으로 올라갔다. 요양원 5층 옥상, 울타리 너머로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철제 난간 앞에 섰다. 손은 떨렸고 다리는 힘이 빠졌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했다. 나 혼자 산 것도 서러웠는데 이젠 혼자 죽는 것도 당연한 일이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이순자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낯선 젊은 남자였다. 그는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당신은 누구죠?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저는 한승무예요. 예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던 고등학생이요.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국밥 공짜로 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셨잖아요. 저 항상 그 은혜 기억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기억의 조각이 하나둘 떠올랐다. 시장 구석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던 학생, 말없이 국밥을 내어준 날,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 아이가 이 청년이구나. 승우, 정말 그 아이가 너였구나. 네, 어머님처럼 좋은 분이 이런 곳에서 외롭게 지내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최근에 명단 확인하다가 어머님 성함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이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인연,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멍하니 불빛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들이 나를 여기에 두고 갔어. 내가 가진 거 다 줬더니 며느리랑 나를 버리더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한승우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그냥 참고 계시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 도와드릴게요.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늙고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승우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고
이순자는 다시 병실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이전과는 다른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며칠 뒤 승우는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요양원에 찾아왔다. 젊은 변호사 유지훈. 그는 서울에서 상속과 가족법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승우가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고 그는 바로 내려왔다. 이순자 어르신, 계약서를 혹시 복사해 놓으신 게 있나요? 집에 서랍 안에 있을 거야. 근데 난 거기 못 돌아가. 걱정 마세요. 정식으로 소송을 걸면 열람할 수 있어요. 우선은 그 계약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 입수 당시 서류도 봐야 해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입수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순자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 돌이킬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랜 시간 눌러왔던 분노와 상처, 그리고 아주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불씨가 깃들기 시작했다. 이순자는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변호사 유지훈이 내민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검은 글씨로 인쇄된 법률 용어들은 그녀에게 낯설고 복잡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그녀의 삶, 그녀의 재산, 그리고 그녀의 존엄성. 모두 그 서류 몇 장으로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그때 사인하신 부동산 양도 계약서입니다. 단순 명의 이전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유지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등기소에서 사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세히 읽지도 못했고 아들 준호의 말만 믿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엄마를 위한 조치야. 혹시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게다가 어르신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처럼 조작된 의료서류도 함께 제출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금융기관에 대출까지 받았더군요. 치매 진단. 내가 그런 적 없는데. 예,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명의훼손으로도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순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들이,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렴풋이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지금껏 억누르고 참아왔던 슬픔과 실망이 분노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 그 애한테 모든 걸 줬어요. 몸도, 마음도, 삶도. 그런데 그 아이는 나를 그냥 버렸어요. 내가 바보처럼 살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라도 그걸 바로잡고 싶어요. 유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 반환 청구와 이자료 청구를 포함해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문제는 여론입니다. 요즘엔 SNS와 언론이 사건의 방향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상대방 측은 인플루언서니까 여론을 선점하려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 조용히 옆에 서 있던 한승우가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도 대응해야죠. 어머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 시장에서 일하던 분들, 단골 손님들, 어머님 덕에 공부했던 학생들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전달할 수 있어요. 순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기억할까? 기억하죠. 어머님이 그냥 국밥을 파셨던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눠주셨던 분이니까요. 며칠 뒤 승우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올렸다. 남대문 시장의 국밥집 어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지금 어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분께 바른 따뜻함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댓글에는 수백 명의 사연이 달렸다. 고3 때 매일 새벽에 그 국밥 먹고 학원 갔어요. 어머니는 제가 돈 없을 때 그냥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힘들었던 시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위로받았던 기억, 아직도 생생해요. 그분은 그냥 상인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 같았어요. 이런 반응은 언론에도 알려졌고, 결국 몇몇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순자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얼굴을 드러내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바란 게 많지 않았어요. 아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함께 밥 한 끼 먹는 그런 평범한 삶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짐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준호와 은경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점점 거세졌다. 은경은 대응에 나섰다.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신 건 저희 부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고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냉정했다. 건강을 위해 요양원, 재산 다 받은 직후에 고급 백화점 쇼핑하고 여행 다니면서 어머니는 요양원에. 이건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배신이다. 결국 그녀의 팔로워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협찬사들도 계약을 취소했다. 한편 법원에선 소장이 접수되었고 정식 재판 날짜가 잡혔다. 준호는 예상치 못한 여론의 반응에 당황했고 은경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를 탓하는 말만 오갔다. 이순자는 법정에서 다시 아들을 마주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매일 아침 손가락을 펴고 접으며 숫자를 셌다. 오늘은 16번째 날이구나. 이제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이제는 분노와 정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 자신이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서울지방법원 민사 27부. 법정 안은 무겁고 조용했다. 이순자는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사 유지훈, 그리고 조금 뒤쪽엔 한승우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날은 첫 공판이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들 박준호와 며느리 최은경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은경은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본 사건은 부동산 불법 양도 및 부당 해지 계약, 재산권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이순자 씨는 피고 박준호 및 최은경 씨에 대해 해당 재산의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순자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림을 가라앉혔다. 유지훈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신뢰와 보호의 문제입니다. 원고는 아들을 신뢰하려 재산을 맡겼고 그것이 곧 요양원 강제 입소와 재산 사용 남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법적, 도덕적으로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맞섰다. 원고는 자발적으로 계약에 서명하였으며 당시에도 명확한 의사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요양원 입소는 가족 간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순간 방청석 일부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변호사의 말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주장처럼 들렸다. 다음은 증언 시간이 주어졌다. 이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이순자 씨, 현재 본인이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는 조용히 마이크를 바라보다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 아이 하나만 보고 평생을 살았어요. 국밥 장사하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고기 삶고 소목이 망가져도 쉬지 않았어요. 그 아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는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내가 가진 걸 다 주자마자 나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그날 그 차 안에서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이제는 여기서 지내세요. 간호사들이 더 잘 챙겨줄 거예요. 그 말이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짐이 됐니? 난 그냥 내가 나랑 밥 한 끼 해주길 바랐을 뿐이야.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다음은 증인 한승우의 차례였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머님을 17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땐 시장에서 일하며 학교에 다녔고 점심을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주셨고 도시락까지 싸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분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분이 버려져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기준으로 가족을 판단해야 합니까? 법정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방청객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었고 재판장도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피고 측은 다급해졌다. 최은경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다. 어머니는 혼자 사는 게 위험했어요.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랐던 겁니다. 저희가 재산을 노렸다는 건 오해예요. 재판장이 그녀를 제지했다. 증인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피고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짧은 발언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다. 방송에 나온 장면이 편집 없이 퍼졌고 네티즌들은 거짓 효심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며칠 뒤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었다.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 진단서,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시 이순자의 의사를 무시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이 파일은 요양원 간호사 중 한 명이 몰래 녹음해 한승우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녹음 파일 속 은경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사인만 하게 하면 돼요. 어머니는 계약 내용 이해 못 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 순간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장은 조용히 종을 두드리며 말했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순자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선 처음으로 작지만 확실한 감정이 일어났다. 그것은 두려움도 슬픔도 아닌 싸워 이기고 싶다는 의지였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한승우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승우야, 내가 이기면 나 다시 국밥집 열 수 있을까? 그럼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순자는 법정에서 내려온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그저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조심스레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언제나 뒤에 서 있던 어머니로서의 삶,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날까지.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일어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증명하듯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요양원 로비에 도착한 사람은 그녀였다. 승우야, 나 아직 국밥 끓이는 법 잊지 않았을 거야. 그치? 한승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머님 손맛은 평생 안 잊을 거예요. 그는 이어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SNS와 포털 커뮤니티, 유튜브 영상 댓글까지. 순자의 국밥을 기억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화면 가득히 펼쳐졌다. 어릴 때 남대문 시장에서 엄마랑 자주 가던 국밥집. 어머니가 늘 웃으시며 김치 더 줄까? 라고 묻던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해요. 내가 대학교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고향 생각나 울던 날,
그 국밥 한 그릇에 위로받았어요. 이순자 어머님, 당신은 제게 서울에서 처음 만난 가족이었어요. 내가 그 국밥을 공짜로 먹던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창피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다음에 잘되면 갚아줘 라고 하셨죠. 저 이제 변호사가 되었어요. 순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막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였고 힘이었으며 잊히지 않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 이름들, 이 사람들, 이건 어머님의 삶이 만들어낸 역사예요. 이제는 어머님 차례예요. 그분들처럼 어머님도 위로받아야죠. 유지훈 변호사 역시 자료를 하나 꺼내며 말했다. 재판에서 이 목소리들이 힘이 될 겁니다. 저희가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고 있고 언론 인터뷰도 몇 건 더 준비 중입니다. 며칠 후 이순자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 직접 응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여전히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단단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국밥 끓이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세상이 저를 무가치하다고 말하더군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손주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저는 버림받아도 괜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이어갔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사람입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기억 속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이겨내야 또 다른 어머니들도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방송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령자 재산 보호법 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수많은 응원과 런대의 메시지가 넘쳐났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우리 부모님도 나이 드셨는데 절대 저런 일 당하지 않게 해야겠다. 어머니, 꼭 이겨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편 최은경은 여론에 밀려 광고주와 협찬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브랜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도덕성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녀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박준호는 직장에서 직무정지를 당했다. 회사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며칠 후 한밤중 요양원 앞에 차가 한 대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피곤한 얼굴의 준호가 혼자 내렸다. 경비원이 막으려 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를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말했다.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아직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종이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오래전 국밥집 단골들의 이름, 기억 속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야기들. 김병호, 매일 새벽 첫 손님, 택시 기사, 늘 감사하다고 했지. 유윤정, 혼자 아이 키우던 엄마. 국밥 먹고 울던 날, 아직 기억나. 조민수, 고등학생, 도시락 2개씩 싸주던 날도 있었지. 그녀는 적었다. 지워지지 않게, 기억이 잊히지 않게. 그 종이는 그녀에게 있어 법적 증거가 아닌 삶의 증거였다. 그녀가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라 수많은 삶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재판이 끝나면 그 모든 이름을 모아 작은 공간을 만들자. 국밥을 끓이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나누며 다시 삶을 시작하자. 국밥 한 그릇 더 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을 다시 이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7부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이순자는 차분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어떤 회색 정장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손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었다. 이번 재판은 이전과 달랐다. 이미 여론은 그녀의 편이었다.
방송, 기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순자의 이야기를 대한민국 어머니의 현실이라며 집중 조명했고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법정 입구에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박준호와 최은경은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하고 싶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재판정으로 들어왔다. 재판장은 먼저 이전 기일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 정리했다. 첫째, 부동산 양도 계약서. 둘째, 요양원 입소 동의서 및 관련 의료서류. 셋째, 은경 씨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 넷째, 시민들의 진술서 총 132건. 유지훈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산과 존재의 가치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 방청석에 공유하며 화면을 넘겼다. 거기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진술이 요약되어 있었다. 이순자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서울에서 따뜻한 밥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 덕에 저는 대학에 갔고 지금은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부끄럽지 않게 대해주셨어요. 단 한 번도.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유지훈은 말을 이었다. 이러한 증언은 법적 증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순자 씨가 단지 노인이 아니라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면 피고 측은 그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려 피구석을 바라보았다. 피고 측은 원고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약 당시 원고의 상태를 왜곡하려 만든 진단서에 근거한 허위 주장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준호 씨와 최은경 씨는 원고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조치였을 뿐이며 부동산 이전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반문했다. 허위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고 제출한 정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고 측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서류를 넘기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때 최은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불안정해 보였고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 그 판단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압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어머니의 통장과 집을 자신의 명의로 옮길 때 저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면했죠. 그게 제 잘못입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장은 조용히 종을 두드리며 정리했다. 최은경 씨의 자발적 진술은 재판부가 고려하겠습니다. 양측의 최종 변론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는 길,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법정 벽면에 걸린 글꼴을 바라보았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예면했을 뿐이다. 그녀는 그 글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았구나. 너무 오래 믿었고. 한승우가 조용히 물었다. 무서우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 며칠 뒤 시민단체 노년연대에서 순자를 찾아왔다.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순자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내 얘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리고 그 주말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노년 인권보호 캠페인 무대에 그녀가 등장했다.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마이크를 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이름 없는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사라져도 되는 존재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닙니다. 저도 한 명의 인간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덧붙였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 말에 관중 중 몇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뜨거운 함성이 이어졌다. 그날 밤 류양원 복도에 앉아있던 순자는 조용히 한승우에게 물었다. 승우야, 이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어머님,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았잖아요. 순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진짜 정의뿐이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7부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안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언론, 시민, 그리고 순자의 국밥집을 기억하는 이들까지 방청석을 가르메웠다. 이날의 판결은 단지 한 가족의 재산 분쟁을 넘어서 고령자의 권리와 존엄을 둘러싼 사회적 상징이 되어 있었다. 이순자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요양원을 나섰다. 그녀는 새로 산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손에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한승우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안보다는 다짐에 가까웠다. 다녀오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순자는 조용히 혼잣말을 남겼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국밥집 문을 열기 전 스스로에게 건네던 인사처럼. 법정 안에는 박준호와 최은경도 이미 와 있었다. 은경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준호는 여전히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첫째, 부동산 양도 계약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은 무효로 판단되며 피고는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순자의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이 조금 더 세게 쥐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삼킬 뿐이었다. 둘째, 요양원 입소와 관련하여 제출된 진단서는 허위로 판단되며 이에 관련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한 결과라 말했다. 하지만 재판장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셋째, 피고 최은경 씨는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반성의 태도로 보아 감경 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단, 피고 박준호 씨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본다. 순간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가족이란 이름 아래 어떤 선택이 용납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고 판결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이순자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자들이 앞다투어 움직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다. 유지훈 변호사가 다가왔다. 어머님, 이기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겼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긴 것은 분명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켠엔 여전히 떨리는 감정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법정을 나서며 한 기자가 다가와 질문했다. 이순자 어머님, 판결에 만족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기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만족해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절반을 잃은 기분이에요. 남은 절반은 이제 저를 위해 써야겠죠. 그 말은 그대로 기사 제목이 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게 각인되었다. 그날 저녁 요양원에 돌아온 이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곧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국밥집 열쇠를 꺼내 들었다. 30년을 손에 쥐고 살았던 그 열쇠, 이제 다시 쓸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조령이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투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두운 하늘 속에서도 별을 찾기 위해 한승우가 뒤따라 올라왔다. 춥지 않으세요, 어머님? 조금은. 그런데 이 바람, 예전 시장 새벽 공기랑 비슷해서 이상하게 따뜻해.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승우야, 나 진짜 다시 국밥집 열 수 있을까? 네, 그 국밥은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나 다시 해볼래. 이번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녀는 마침내 완전히 일어섰다. 슬픔으로 쓰러졌던 자리에 이제는 의지와 존엄이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요양원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섰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맑았다. 그리고 그 한 손엔 여전히 국밥집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세부치 하나가 아닌 삶을 다시 여는 문이자 자신을 다시 찾는 열쇠였다. 이순자가 요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서울 북쪽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자락에 작은 상가를 임대했다. 겉보기엔 낡고 허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충분했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보다 소중했다. 한승우는 매일같이 가게에 들러 청소를 도왔다. 유지훈 변호사도 일이 없는 날이면 페인트 칠을 거들었다. 그리고 국밥집 간판도 새로 걸렸다. 한 그릇 더 순잔의 국밥.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있었다. 마음이 지친 사람은 언제든지 오세요. 값은 없습니다. 순자는 처음부터 이 가게를 무료 국밥집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는 말렸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손해만 볼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도 돈 안 받고 준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전처럼 하는 거예요.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열었다. 가마솥에 뼈를 넣고 불을 지피는 일, 김치를 썰고 다진 마늘을 볶는 일. 이제 손목도 더 약해졌고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젊을 때보다 훨씬 단단했다. 가게가 열린 첫날, 손님은 단 2명이었다. 동네 쓰레기를 줍는 할머니 한 분, 그리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청년. 순자는 그들에게 묻지도 않고 국밥을 내어주었다. 그들이 수줍게 묻는다. 얼마예요? 됐어요. 그냥 먹어요. 한 그릇 더 드릴까요? 그 말에 청년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국물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국밥집엔 하루에 3명, 5명, 10명,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주로 혼자 사는 노인, 고시촌에 사는 청년, 폐지를 줍는 중년 남성, 일용직 노동자들.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직업을 묻지 않았다. 순자는 언제나 똑같은 말로 인사했다. 배고프면 오세요. 한 그릇 더 드릴게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소문이 되었다. 지역 방송에서 먼저 취재가 들어왔고 이어 여러 온라인 매체가 다뤘다. 판결로 존엄을 지킨 어머니, 이제는 따뜻함으로 세상을 안다. 한 그릇의 국밥,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다. 취재진들은 끊임없이 질문했다. 무료로 하세요.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후원은 받으시나요? 순자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 앞에서 계산서 먼저 내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영상 속에서 퍼져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후원이 들어왔다. 쌀, 고기, 채소, 그리고 익명의 봉투 속 현금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고
남은 돈은 지력복지시설과 나누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조용히 지켰다. 가게 문 앞에 써 있는 말. 여기서 누구도 죄송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조용한 발소리, 고개를 푹 숙인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국밥 냄새에 잠시 멈춰섰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식사 가능할까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박준호였다. 그는 이전보다 초췌해진 얼굴이었다. 수척한 몸, 다 타버린 눈빛. 하지만 그 눈엔 분명히 후회가 담겨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뚝배기를 꺼냈다. 국밥을 푸고 팔을 얹고 김치를 곁들여 내밀었다. 먹어요. 국밥은 누구든 먹을 수 있어요.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김치를 접시에 더 얹어주며 말했다. 눈물 흘릴 땐 따뜻한 국물부터 마셔. 그리고 밥은 꼭꼭 씹어 먹고. 그날 두 사람은 긴 시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쪽은 국밥을 먹었고 한쪽은 묵묵히 소를 저었다. 그 후로도 준호는 다시 오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그날의 국밥이 그에게 마지막 위로였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가게는 자리를 잡았다. 근처 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고 대학생들은 주말마다 설거지를 도왔다. 어느새 가게는 밥집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순자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벽에 적힌 이름을 바라보았다. 김병호, 이윤정, 조민수, 그리고 박준호.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모두 기억해. 그리고 용서해. 하지만 다시는 아무도 버려지지 않게 할 거야. 이제 이순자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엄, 하나의 기억, 한 번의 용서가 담긴 국밥이었다. 그리고 그 국밥은 오늘도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있었다. 국밥집 문을 닫고 난 저녁, 순자는 조용히 뒷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가 쑤셨지만 마음만큼은 고요했다. 달빛이 옅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고 찬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낯설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이었다. 어머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준호가 서 있었다. 오늘은 더 초췌했고 얼굴엔 멍이 하나 있었다. 그는 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건 그동안 어머니가 주셨던 돈,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정리했어요. 그는 봉투를 평상 위에 올려놓았다. 순자는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준호는 입술을 떨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너무 늦었죠. 근데 이제라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이마가 땅에 닿을 듯 몸이 떨렸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눈물과 죄책감에 목소리가 막혔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 올라왔다. 준호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를 원망도 했고 미워도 했고 끝까지 믿고 싶었어.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다. 순자는 고개를 들고 달빛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값이 달라져.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들어 아들에게 돌려주었다. 이건 필요 없어.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 준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건 제 사과의 뜻이에요. 받은 만큼은 돌려드리고 싶어. 나는 내가 돌려주길 바랐던 게
이 돈이 아니야. 그녀는 손을 조용히 포겠다. 내가 바랐던 건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였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잘못했으면 똑바로 인정하는 법을 아는 사람. 그게 내 바람이었지.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제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이 골목을 지나갔다. 그리고 한참 후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어머니니까. 그리고 나도 어쩌면 너를 너무 이상적인 사람으로만 보고 살아왔는지도 몰라.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준호야, 용서가 곧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니야.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어. 다만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너에게 달렸어.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게 일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요? 안 돼.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는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야. 여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숨을 쉬는 곳이야. 너는 아직 이 공간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매달리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자신은 아직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는 가만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언젠가 어머니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한 번 더 와도 될까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다. 그때는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다시 눈가를 맺혔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가게를 떠났다. 그리고 순자는 다시 평상에 앉아 남은 달빛을 바라보았다. 한승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럼 다시 시작할 준비도 되셨겠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진짜 내 이야기를 살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 그녀는 평상에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소뚜껑을 열고 남은 국물을 한번 저어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국밥은 다시는 눈물로 끓이지 않을 거야. 시간은 조용히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다. 봄은 지나 여름이 되었고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순자의 국밥집은 변함없이 문을 열었다. 이젠 동네에서는 순자 어머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아침마다 그녀가 뼈를 고고 직접 김치를 담그는 풍경은 이웃들에게 일상이 되었고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날도 가게는 북적거렸다. 고시촌에서 시험 준비 중인 청년들,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동네 할머니들, 그리고 소문 듣고 찾아온 여행객들까지. 순자는 누구에게도 특별히 친절하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았다. 모두에게 똑같이 따뜻했고 똑같이 국밥을 덮어주었다. 그녀에게 있어 한 그릇 더는 곳, 당신은 소중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을 닫은 뒤 순자는 작은 전단을 하나 붙였다. 순자네 국밥학교 첫 수업 개강. 국밥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수업이었다. 요리만 배우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국밥을 끓이면서 나눔과 존엄, 기억과 용서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 처음엔 3명이 물었다. 청년 하나, 동네 중년 여성 하나, 그리고 싱글맘 1명. 순자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물었다. 이 국밥을 배우고 싶어. 청년은 말했다.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려고요. 여성은 말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걸 해주고 싶었어요. 나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있어서. 싱글맘은 조용히 말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돈 없이도 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국밥은 마음으로 끓이는 거예요. 손맛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맛도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무명으로 살았던 시간, 외면당했던 노년, 그리고 한 그릇의 국밥이 만들어낸 기적.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조용히 소를 저으며 국물을 끓였다. 그 국물 안엔 이제 순자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도 녹아들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순자의 국밥 수업은 10명, 20명으로 늘어났고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지방 소도시에 순자 본점이 생겼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무료 국밥 나눔을 실천했다. 그들은 모두 국밥을 팔지 않았다. 돈 대신 이름, 사연, 눈빛, 위로를 받았다. 한 방송국에서는 순자의 이야기를 장편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한 그릇 더 국밥이 이룬 기적.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이후 국밥집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누군가는 종이봉투를 두고 갔고 누군가는 직접 돕겠다고 찾아왔다. 하지만 순자는 늘 같은 말로 응대했다. 국밥은 나눌수록 더 따뜻해져. 혼자서는 못 지켜요. 우리 같이 해요. 그녀는 나눔을 운영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성공을 책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녀는 상처를 이야기로 바꾸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가게 한편에 앉아 지난 날을 정리한 원고를 꺼냈다.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되는 첫 책이었다. 내가 끓인 국밥엔 눈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책 속에 이렇게 썼다. 나는 눈물로 국밥을 끓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 나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다시 숯 앞에 섰다. 그리고 나는 국밥을 통해 나를 다시 만들었다. 한 그릇의 온도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 국밥이 나렸다. 책은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켰고 대학 강의에서도 소개되었으며 노인복지 정책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순자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존엄의 목소리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게 개업 1주년이 되는 날, 한 작은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이순자 어머님, 앞으로 어떤 꿈이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내 꿈은 내가 사라져도 이 국밥이 계속 끓여지는 거예요. 누가 끓이든 어떤 공간이든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기를.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한 그릇의 온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한 그릇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해가 지고 있었다.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골목길로 국밥 냄새가 번졌다. 그리고 그 국밥 냄새는 세상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순자의 삶은 그렇게 한 그릇의 기적이 되어 남았다.